인간의 욕망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가는가? 평생을 남을 속이며 살아온 자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 한평생 그 어둠의 심연을 들여다보며 범죄자들의 머릿속을 해부해 온 한 노병이 있다. 화려한 제복을 벗고 평범한 앞치마를 두른 채 베란다에 분재를 가꾸는 70대의 노인.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정의의 불꽃이 숨쉬고 있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며느리와 영혼을 파는 가짜 구도자의 위험한 연극이 시작되던 그날, 노병은 조용히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박정자는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베란다에 나란히 놓인 화분들에 부드럽게 물을 주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다급한 발소리에 슬며시 고개를 돌려 시선을 고정한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이를 어쩌면 좋아.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저 지금 손이 다 떨려서 숨도 못 쉬겠어요, 어머님. 왜? 그러냐? 지영아, 새신랑 빚쟁이라도 들이닥친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숨 고르고 천천히 말해보거라. 세상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그게 아니라요. 최근에 어머님 자꾸 밤마다 가위 눌리시고 베란다 화초들도 이유 없이 시들어 죽어나갔잖아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수소문 끝에 용하다는 백호 도사님을 찾아가서 부적이라도 한 장 받아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도사님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연출된 공포와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할 때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반 옥타브 높아지고 단어의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경향이 있다. 박정자는 지난 30년간 조사실에서 수천 명의 사기꾼들을 마주하며 이와 같은 인간의 생리적 변화를 지겹도록 목격해왔다. 지영의 눈동자가 좌우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정자는 놓치지 않았다. 박정자는 들고 있던 분무기를 조심스럽게 받침대 위에 내려놓고 수건으로 손을 천천히 닦으며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그녀의 표정은 온화하지만 눈빛은 송곳처럼 예리하다. 백호도사. 이름 한번 우람하구나. 그 도사가 내 얼굴을 보고 우어라 하더냐? 내가 늙어서 노망이라도 날 징조라 하더냐? 아니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집에 지금 거대한 피해 살 이끼였대요. 과거에 이 땅이나 건물에 원한 맺힌 귀신이 붙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아파트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그 기운이 집을 집어삼키고 가족들을 다 죽일 살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내년 봄이 오기 전에 상우 씨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 다 풍비박산이 난대요. 지영의 대사는 치밀하게 짜인 각본의 서막이었다. 영예,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자 모든 재산 범죄의 핵심 키워드다. 정자는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돈 때문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를 겁박하는 며느리의 얄팍한 술수. 그러나 정자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가 원하는 판을 더 크게 깔아주기로 마음먹는다. 사기꾼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믿는 순간까지 춤을 추게 놔두는 것이다. 저런, 내 명의가 문제란 말이냐? 이 일근이 이름 석차가 무슨 힘이 있다고 가족들을 해친다는 건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이구나. 상우가 다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도사가 해결책은 안 주더냐? 김지영은 시어머니가 순순히 미끼를 무는 것처럼 보이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눈가를 비벼 가짜 눈물을 자아내고 정자의 손을 꼭 붙잡는다.
방법이 딱 하나 있대요, 어머님. 이 집의 명의를 기가 가장 약하고 순종적인 사람, 즉 며느리인 제 명의로 잠시 넘겨놓아야 그 살기들이 갈 곳을 잃고 흩어진대요. 명의만 바꾸고 딱 3년만 지나면 살이 완전히 소멸하니까 그때 다시 어머님이나 상우씨 앞으로 돌려놓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도사님이 어머님 과거 직업까지 정확히 맞추시는 바람에 기절할 뻔했어요. 정자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비웃음이 스쳤다. 전직 수사관이라는 정보쯤이야. 흥신소를 통하거나 아내의 입을 통해 흘러 들어갔을 터. 가짜 무당들의 고전적인 수법 중 하나가 바로 대상을 철저히 사전 조사한 뒤 신통력으로 알아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다. 정자는 이 연극의 배후에 있는 백호도사라는 자의 정체가 몹시 궁금해졌다. 그녀는 짐짓 두려움에 떠는 노인의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내 과거까지 맞추었다고? 거참 용한 차로구나, 지영아. 내가 평생 죄인들만 잡으러 다녀서 내 손에 원한이 많이 묻긴 했다만 그것이 내 자식과 이 집안을 망하게 할 줄은 몰랐다. 무섭구나. 무서워. 당장 그 도사라는 분을 내 눈으로 직접 만나봐야겠다. 내가 자리를 한번 주선해 보거라. 정말요,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도사님이 워낙 바쁘신 분이라 예약하기도 힘든데 제가 어떻게든 사정해서 이번 주말에 조용한 찻집이나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창우 씨한테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남자들은 이런 영적인 얘기 들으면 부정 탄다고 도사님이 엄히 경고하셨거든요. 비밀 유지 요구. 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2단계 법칙이다.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수작이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영을 안심시켰다. 며느리가 방을 나간 후 정자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현직에 있을 때 함께 밤을 지새우며 사기꾼들을 소탕했던 동료와 제자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정자는 주저없이 전화기를 들어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박정자는 서재 문을 잠그고 책상 서랍에서 구형 스마트폰을 꺼내 차분하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한다. 방금 전에 나약한 노인의 기색은 온데간데 없다. 동현이냐? 나 박정자다. 잘 지냈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지능범죄 전과자들 계보 중에 백호도사라는 가명이나 무속인 행세하면서 부동산 편취하는 놈들 명단 좀 뽑아줄 수 있겠냐? 아, 별일은 아니고 노랭이 쥐새끼 한 마리가 내 마당에 덫을 놓으려고 해서 말이다. 수화기 건너편에서 최동현 경위의 경악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정자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비밀 수사를 요청했다. 전직 전설적인 수사관의 요청에 최경위는 즉각 움직이겠다고 답했다. 정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의 하남 시내를 바라보았다. 욕망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의 전 재산인 집을 노리는 며느리, 그리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기꾼. 정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수사관의 직감이 거대하게 요동치기 일어나고 있었다. 사흘 뒤 약속된 주말이 찾아왔다. 김지영의 안내로 정자의 아파트 거실에 발을 들인 남자는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개량 한복을 입고 굵은 염주를 손에 쥔 채 거만한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오는 남자. 그가 바로 가짜 무당 천명수, 자칭 백호도사였다. 그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사방을 둘러보며 연신 헛기침을 해댔다. 천명수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갑자기 온몸을 크게 한번 떨더니
허공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호통을 치는 신용을 한다. 김지영은 그 모습에 진짜 겁을 먹은 듯 몸을 움츠린다. 이놈의 집구석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억울하게 갇힌 자들의 원혼과 칼날을 쥐고 사람들을 위협하던 살기사시가 온 벽에 가득 차 있어. 이 기운을 그대로 두었다간 당장 3달 안에 이 집 상주가 피를 토하고 쓰러질 것이야. 도사님,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어머님 보셨죠? 도사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저러시잖아요. 어머님, 제발 도사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박정자는 거실 소파에 다소곳이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겁에 질린 듯한 눈빛으로 천명수를 올려다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아이고, 도사님, 이 늙은이가 눈이 어두워 몰라 뵀습니다. 제 직업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이다 보니 정말 제 손에 피가 묻어 그런 것입니까? 어찌해야 이 살을 풀고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집의 명의가 문제야. 명의라는 것은 곧 그 땅과 건물의 영적인 지배권을 뜻하는 법. 박 씨 할머니의 강한 살기가 집 명의에 묶여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집이 자식들을 갉아먹는 형국이란 말이지. 다행히 여기 있는 며느리는 사주가 물술과 같아서 어떤 불길도 다 받아내고 정화할 수 있는 음덕을 타고났어. 당장 이번 주 내로 집 명의를 이 며느리에게 무상증여 형식으로 넘겨야 해. 서류상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순간 저 악귀들이 갈 곳을 잃고 소멸할 것이야. 천명수의 말은 교묘했다. 무상증여라는 법적 용어를 자연스럽게 무속적 교리와 버무려 피해자를 현혹하는 방식. 이는 전형적인 기망 행위였다. 명명의를 넘기면 정말 우리 상우가 무사한가요? 하지만 도사님, 증여를 하려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늙은 내가 그런 서류들을 어찌 다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지영은 정자가 세금 문제로 망설이는 듯하자 재빨리 천명수의 눈치를 본 뒤 정자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연기를 펼친다. 어머님, 세금이며 서류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도사님이 아는 유능한 법무사분이 계셔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명예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어머님은 그저 인감증명서랑 신분증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상우 씨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요, 어머님. 며느리의 효심이 지극하구나 할머니. 망설일 시간이 없어. 내 신통력으로 보아하니 이번 달을 넘기면 아들의 운명줄이 끊겨. 당장 월요일에 법무사를 보낼 테니 서류를 넘기시오. 만약 의심을 품거나 지체하면 그 화는 고스란히 할머니와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야. 천명수는 협박과 안심을 동시에 주입하며 정자를 압박했다. 정자는 유순한 양의 탈을 쓴 채 그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척했다. 법무사가 오면 다 해주겠다. 확답을 들은 천명수와 김지영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이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려 하는 바로 그 순간 정자의 반격 시계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천명수와 며느리가 집을 떠난 후 박정자는 서재에서 최동현 경위로부터 한 통의 보안 이메일을 받았다. 예상대로였다. 백호도사라는 자의 본명은 천명수. 과거 전국을 무대로 노인들에게 접근해 조상묘에 살이 꼈다며 토지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살고 나온 전과자였다. 그리고 최경위가 추가로 보내온 자료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정자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김지영의 금융거래 내역과 대포통장 흐름도를 한 줄 한 줄 내려다보며 차가운 침묵 속에서 안경을 치켜올린다. 지영이 인연이 주식 마진 거래에 손을 댔구나. 비지우어.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 그래서 눈이 뒤집혔던 게지. 천명수 저 인간 말종하고는 사채업자 소개로 만난 사이였고만 아주 대단한 연극 배우들이 내 집안에 둥지를 틀었었어. 드러난 진실은 추악했다. 김지영은 도박에 가까운 해외 선물 투자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독촉에 시달리자 시어머니의 아파트를 가로채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여 빚을 탕감하려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 사기꾼 천명수를 고용했고, 천명수는 성공대가로 아파트 가액의 30%를 챙기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대포통장 거래, 내역과 통신기지국 위치 조회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범죄자들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지. 제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지영아, 내가 내 아들의 아내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토록 가슴이 아프진 않았을 게다. 하지만 천륜을 저버리고 사기를 쳐서 남의 피눈물을 짜내려는 자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박정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서랍에서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긴 액자를 만지작거리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액자를 내려놓고 수첩에 무언가를 빽빽하게 적어 내려간다. 정자는 단순히 그들을 체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천명수가 그동안 수많은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은닉해 둔 재산까지 전부 찾아내어 압류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사기꾼들에게 가장 큰 형벌은 자유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돈을 모조리 빼앗아 알거지로 만드는 것이다. 베테랑 수사관의 치밀한 덫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월요일 오전, 김지영이 데려온 가짜 법무사 사무장과 천명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명예 이전 서류 작업이 진행되었다. 박정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순순히 내주었다. 천명수와 김지영은 드디어 하남의 금싸라기 같은 아파트가 자신들의 손에 들어왔다며 예심 쾌재를 불렀다. 서류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천명수는 지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작업 성공. 내 집은 준비해라. 김지영은 카페 화장실에서 천명수의 문자를 확인하고 거울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관리하며 박정자가 기다리는 테이블로 돌아온다. 어머님, 정말 큰일 하셨어요? 이제 이 집의 모든 살기는 제가 다 온몸으로 막아낼 테니까 어머님이랑 상우 씨는 안심하고 오래오래 사시기만 하면 돼요. 도사님도 방금 기도를 마쳤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 고생 많았다, 지영아. 내가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큰 짐을 짊어졌으니 내가 참 고맙고도 미안하구나. 그런데 지영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 무슨 궁금한 거라도 있으세요? 정자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진이야, 내가 말한 그 기운이라는 거 말이다. 그게 혹시 바다 이야기 같은 불법 인터넷 도박의 그 물을 말하는 거니? 지영은 당황하며 목소리가 갈라진다.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정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 뭉치를 던진다. 작년 10월부터 마카오 서버로 빠져나간 3억 5천만 원, 그리고 최 사장이라는 사채업자한테 빌린 2억 원, 내 이름으로 된 깡통 계좌 8개, 이 집 팔아서 그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천명수와 반씩 나누기로 했지? 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어리숙한 시어머니는 사실 그들의 모든 과거와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대한 포식자였습니다. 지영은 사색이 되어
명숙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어머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남편 알면 저 진짜 끝장이에요. 정자는 싸늘한 눈으로 진이를 내려다보며 내 아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 어미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해? 넌 용서의 기회를 이미 수십 번도 더 발로 차버렸다. 내가 30년 동안 예년 같은 사기꾼들을 잡아놓으면서 배운 게 뭔지 아느냐? 사기꾼들은 결코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다. 그 순간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숙은 이미 며느리의 대포통장 거래, 내역과 사채업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협박 및 사기 미수 정황을 모두 녹취하여 경찰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순간 카페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자애롭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매서운 호랑이 같은 형형한 눈빛의 수사관 박정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영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던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최전선에는 최동현 경위가 서 있었다. 최동현 경위는 신속하게 김지영의 앞을 가로막고 주머니에서 공무원증과 구속영장을 꺼내 보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고지한다. 김지영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어머님, 어머님 이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상우 씨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 감옥 가면 우리 상우 씨는 어떡하라고요, 어머님. 내 아들 이름 내 더러운 입에 담지 마라. 상우에게는 이미 모든 사실을 말했고 상우 역시 내 행각의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 중이다. 너는 내 아들의 아내이기 전에 법을 기만하고 천륜을 더럽힌 사기 범죄자일 뿐이다. 데려가게. 최경희.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연행되는 모습을 정자는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자신의 화려한 신당에서 지영이 가져올 아파트 지분 대금을 기다리며 고급 양주를 마시고 있던 천명수는 들이닥친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처음에 이것은 종교적 행위이자 정당한 독재라며 강력히 부인했으나 박정자가 미리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박정자는 경찰청 조사실 취조실 문을 열고 들어가 포승줄에 묶인 채 발악하고 있는 천명수의 맞은편 자리에 차분하게 앉아 서류 뭉치를 툭 던진다. 이봐요, 할머니. 내가 진짜 무당이든 아니든 그쪽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진명에 넘긴 건데 이게 왜 사기야? 종교적 조언을 사기로 몰고 가다니 이거 과잉 수사야. 당장 서장 불러와. 천명수 여전히 버릇을 못 고쳤구나. 내가 15년 전 전북 지역에서 황금도살합시고 노인들 땅 3억 평 사기쳐서 감옥에. 그리고 이번엔 내가 내 놈의 숨통을 끊으러 왔다. 뭐라고? 당신 정체가 뭐야? 그건 알거 없고 내가 법무사 사무장과 짜고 서류 위조하고 내가 쓴 대포통장 3개, 김지영과의 통화 녹취록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있다. 넌 최소 10년 이상 고기 구경하기 힘들 것이다. 천명수는 전 재산 압류라는 말에 정신을 잃은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책상에 쾅쾅 들이받으며 절규한다. 박정자는 그 모습을 추호의 동정심도 없는 냉정한 눈빛으로 내려다본다. 안 돼. 내 돈, 내 돈. 할머니, 제발 살려줘요. 내가 잘못했어. 진명에 다 돌려줄 테니까 재산 압류만은 풀어줘요. 제발. 법은 만만한 게 아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자는
제 눈에 선 고름이 나와야 마땅한 법이지. 평생 감옥에서 얘 죄를 속죄하거라. 정자는 단호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취조실 밖에는 모든 진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들 상우가 서 있었다. 상우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죄송함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자는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 가정이 잠시 흔들렸으나 노병의 지혜와 결단력이 결국 가정을 지켜내고 악인들을 엄벌에 처한 것이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김지영과 천명수는 법정에서 각각 징역 5년과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며 천명수의 숨겨진 재산은 압류되었다. 하남의 아파트 명의는 당연히 안전하게 박정자의 이름으로 유지되었다. 다시 찾아온 평화로운 오후, 정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베란다에서 화초들을 돌보고 있었다. 박정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고 새로 피어난 작은 꽃망울을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지며 잔잔한 미소를 짓는다. 세상 사피려니라. 욕심을 버리면 이토록 평온한 것을 왜 그리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기루를 쫓아 서로를 해치고 속이며 살아가는지 모르겠구나. 우야, 오늘 저녁은 엄마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줄 테니 일찍 오너라. 인생의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살아온 노병의 삶. 그녀가 지킨 것은 단순한 아파트 한 채가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그리고 세상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노년의 위대한 지혜였다. 악인들은 가혹한 대가를 치렀고 남겨진 이들은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병의 위대한 승리는 그렇게 조용하고도 깊은 울림을 남기며 마무리되었다.